아버지는 깡패였다. 내가 그 사실을 처음 인식한 건 아주 어릴 때였다.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섭다고 말했지만 내게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었다. 집안의 공기는 늘 팽팽했고 작은 소음 하나에도 폭력은 시작됐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건 분노를 쏟아낼 대상뿐이었으니까. 나는 그런 집에서 자랐다. 맞는 법보다 피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울음은 약함이라는 걸 너무 일찍 알았다. 결국 20살이 되던 해 더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나는 남이 되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안부도 없었다. 단 둘뿐인 가족이었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이미 의미를 잃은 뒤였다. 20해가 흘렀다. 그동안 아버지는 내 삶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가끔 술에 취한 밤이나 문득 낯선 뒷골목을 지날 때 그의 얼굴이 떠오르긴 했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다.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고 싸움에서 물러난 적도 없었다. 나 역시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폭력적인 가정의 대물림이 나에게도 잠재되어 있었다. 분노는 내 안에 깊게 박혀 있었고 손은 늘 주먹을 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듯 다른 삶을 택했다. 결혼을 했고 가족을 만들었고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 집안에는 익숙한 소리들이 흘렀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숨쉬는 것조차 안정적인 평화. 나는 이 평온이 오래가기를 바랬다. 그런데 전화벨이 울렸다. 목성경찰서 강력반 이진우 형사입니다. 진명기 씨 아드님 되시죠? 진명기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짧았고 정중했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 말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다. 질문할 여지도 부정할 틈도 주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동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만 멈춰 있었다. 아내에게 말을 꺼내는 데까지 몇 분이 걸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라는 말 대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더 쉬웠다. 죽음보다 전화가 현실 같았으니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전에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외투를 챙겼다. 질문도 위로도 없었다. 그게 고마웠다. 목성경찰서는 생각보다 밝았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하얗고 바닥은 깨끗했다. 이런 곳에서 죽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다.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을 설명했다. 자택 새벽 목을 맨 채 발견. 타살 정황 없음. 유서 없음. 그는 여러 번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이 의무처럼 들렸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확인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건 알았다. 시신 안치실로 안내받았다. 안치함을 열기 전 형사는 잠깐 멈췄다. 준비가 되셨냐고 물었다. 나는 준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그저 문이 열리면 무엇이든 보게 될 거라는 것만 알았다. 안치함 안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정확히는 내가 알던 아버지의 형태를 한 어떤 사람이었다. 얼굴은 생각보다 작았고 피부는 회색에 가까웠다. 목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줄이었을 것이다. 그 줄의 감촉을 상상하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이상하게도 슬픔은 오지 않았다. 분노도 안도도 아니었다. 그저 낯설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형사는 맞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한참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확인은 끝났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글씨가 삐뚤어졌다. 이름을 쓰면서도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헷갈렸다. 아버지의 이름이 왜 이리 낯선지. 장례는 빠르게 진행됐다. 연고자가 나 하나뿐이라는 사실은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빈소는 작았고 조문객은 없었다. 조화 몇 개가 놓였고 사진 한 장이 제단 위에 올라갔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어서 한참을 바라봤다. 이런 얼굴을 나는 기억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빈소는 더 조용해졌다. 향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밤을 샜다. 할 일이 없었다. 울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다. 벽에 부딪히던 소리, 날아오던 손, 숨을 참던 밤들. 그 기억들이 마치 장례식의 일부처럼 줄지어 나타났다. 왜? 그 질문이 늦게 왔다. 왜 목을 맸을까? 왜 지금이었을까?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곧 알았다. 그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남아있으려고 왔다는 걸. 발인 날 아침관이 닫혔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라는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다. 더 보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관을 들어보니 너무도 가벼웠다. 사람 한 명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다. 평범한 거리였다. 출근하는 사람들, 문 여는 가게들,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 그 풍경 속에서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누구의 하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죽음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나는 이상할 정도로 멀쩡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다. 괜찮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응, 끝났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처리할 일들만 정리하고 오면 될 것 같아. 아버지의 집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뒤였다. 문득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적인 절차, 남은 짐 정리, 집 정리. 그 모든 것을 처리해야 했다. 나는 그 집을 여전히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곳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간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 닫혀있던 냄새가 밀려왔다. 습기와 담배의 오래된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집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최소한 내가 기억하던 모습보다는. 바닥에는 쓰레기가 널려있지 않았고 빈 술병도 많지 않았다. 벽에 걸린 달력은 몇 달 전 날짜에 멈춰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리된 공구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이 집에서 아버지는 혼자 살았고 혼자 죽었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실감났다. 안방 서랍을 열자 통장 몇 개와 봉투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대충 세어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날짜별로 묶여 있었고 봉투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생활비, 병원.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아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봉투를 쥔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이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명확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다. 돌아올지도 모를 아들을 위해, 아니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모아둔 돈이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소리도 없이 흐르던 눈물은 곧 숨을 삼키는 울음으로 바뀌었다. 가슴이 쥐어짜지는 느낌이 들었다. 왜 이제 와서?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왜 말 한마디 없었는지. 그동안 나는 그를 완전히 지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누가 볼 사람도 말릴 사람도 없었다. 아버지의 집 한가운데서 나는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단어는 여전히 낯설었다. 정리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던 순간 문 앞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20년 전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새댁이었지만 지금은 제법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아드님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아버님, 아드님 나가신 뒤 한 2년쯤 지나서는 처음엔 술만 드셨어요. 거의 매일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새벽마다 나가시더라고요. 노가다라고 하셨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 분이 참 열심히 사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그래서 더 이상해요. 며칠 전에요. 밤에 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거든요. 혼자 계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그 집에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자살하실 분 같지는 않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쿵쾅거리는 소리. 며칠 전. 혼자가 아닌 것처럼 들렸다는 말.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요, 이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며칠간 집을 훔쳐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모자 쓴 남자였는데 밤마다 서성거리더라고요. 동시에 바깥쪽에서 바사삭하는 인기척이 났다. 누구지 싶은 마음에 밖으로 나가봤는데 후드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조용히 숨어서 그를 따라가 봤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왠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을 꺾고 어두운 길로 들어간 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심부름센터였다. 건물은 생각보다 허름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심부름센터라는 글자는 먼지와 때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았다. 이런 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이상했다. 문 앞에는 CCTV도 없었고 셔터는 반쯤 내려가 있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와 함께 담배 냄새가 확 밀려왔다. 안에는 3명이 있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이었고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 나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 찾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 집 주소를 보여줬다. 그중 한 명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며칠 전에 이 집 주변에 서성거렸죠. 침묵이 흘렀다. 셋은 서로를 힐끔거렸고 곧 가장 덩치 큰 놈이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여긴 그런 거 취급 안 해. 그 웃음이 거슬렸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주먹이 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잠깐 숨을 골랐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감정부터 나가는 싸움은 늘 지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제야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담배를 피우던 놈이 재떨이에 꽁초를 비볐다. 자살 아니었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식을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자살할 리가 없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쪽에 앉아있던 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덤벼들 생각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움직였다. 의자를 걷어차듯 밀어버렸고 놈은 바닥에 넘어졌다. 동시에 다른 둘이 달려들었다. 주먹이 얼굴을 스쳤다. 얼굴에 통증이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분했다. 이 감각을 나는 알고 있었다. 15살 이전 수없이 반복되던 밤의 감각. 피하는 법부터 배웠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손목을 꺾고 폭부를 찍었다. 비명이 터졌다. 그만해요!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놈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니들이 죽였지. 대답은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먹을 내리꽂았다. 이번엔 코에서 피가 터졌다. 그제야 한 놈이 소리쳤다. 그래요! 우리가 사주받고 해결했어요. 나는 손을 멈췄다. 그 놈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 사람이 의뢰했어요. 어떤 6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뭐라고? 돈 주고 사람 하나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내가 죽은 것처럼 만들어 달라고.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말이 너무 말이 안 돼서. 뭐 하는 사람인지는 이들도 모른다고 했다. 그 사람 이름과 주소를 받았다. 주소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 경비가 상주하고 있는 정문, 반듯한 외벽과 조경. 아버지가 살던 집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폭력도 술 냄새도 쿵쾅거리는 소리도 어울리지 않는 곳.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이름과 동호수를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택배 상자를 들고 인터폰을 눌렀다. 기계음이 울리고 잠시 후 화면이 켜졌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경계가 섞여 있었다. 택배입니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현기증이 몰려올 정도로 머리가 어지러웠고 숨이 턱 막혔다. 그건 확실했다. 어릴 때 내 기억 아버지의 집에서 항상 보았던 엄마의 사진 속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여자는 놀람도 흔들림도 없이 그저 낯선 중년 남자를 보는 얼굴이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기억 속 엄마보다 늙어 있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남성의 이름 대신 엄마의 이름을 불러왔다. 여기 오미자 씨 댁 맞죠?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명을 하려다 말고 내 얼굴을 다시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때였다.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눈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잘못 본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잠깐만요. 엄마는 나를 다시 봤다. 이번엔 얼굴 전체를 후었다. 눈, 코, 입 표정. 그 다음 순간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아니, 펜이 손에서 떨어졌다. 딸깍 소리를 내며 바닥에 굴렀다. 아니지.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처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왜요? 그 한마디에 엄마의 눈이 커졌다. 너 몇 살이야? 40입니다.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현관 바닥에 털썩 무너졌다. 아니야. 그 애는 20살에 사라졌어. 그 말이 공기를 찢었다. 20살까지 맞고 어느 날 그냥 없어졌어. 엄마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경찰도 주변도 다 도망가고 찾을 수 없다고 했어.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엄마가 알고 있는 아들은 실종된 채 멈춰 있었다. 그 집에 갔어. 엄마가 말했다. 아버지한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인간이 그러더라. 20살까지는 집에 있었다고. 엄마의 눈이 붉어졌다. 그 뒤로는 모른다고. 그 말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 엄마는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맞단한 아버지가 찾을까봐 주소 이전도 안 했다. 찾을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 인간이 널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심부름센터를 찾았다고 했다. 죽이라고 한 건 아니야.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어.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찾지 못하도록. 근데 엄마는 나를 올려다봤다. 눈앞에 있는 얼굴을 아직도 믿지 못한 채 너는 그럼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실종된 아들이에요. 그 순간 엄마의 울음이 터졌다. 소리가 컸다. 숨이 막히는 울음이었다.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여기 있을 리 없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20살 때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엄마의 울음이 멈췄다. 나간 뒤 과거의 내 삶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내가 말을 이었다. 살았고 결혼했고 아이가 있어요. 그 말에 엄마는 숨을 들이마시다. 끝내 참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다. 미안해. 그 말이 너무 늦게 왔다. 그 인간을 죽게 만든 건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내가 없어진 게 견딜 수가 없어서. 복수였다.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데 엄마는 나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럼 나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란스럽네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폭력으로 가족을 부쉈고 엄마는 복수로 모든 걸 망쳤고 나는 그 사이에서 또 좌절을 느껴버렸다.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서 계속 하염없이 오열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닫고 뒤돌아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엄마의 울음소리가 끊겼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아버지의 눈, 엄마의 얼굴선 그리고 그 둘을 닮아버린 나. 이 이야기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 용서도 화해도 없었다. 그리고 이 결말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만들어냈다.